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KCC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 목차는 이렇게 11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개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번 KCC 사업보고서에서는 5가지만 추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KCC의 민병상 대표이사님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에서 첫 번째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자회사, 손자회사 중에서 KCC가 거의 완전 자회사 혹은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보고 하나의 실체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회사들인데요. 우선 좀 많아 보이고 영어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콩, 중국에 있는 이런 중국 법인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KCC 실리콘이라고 있는 실리콘 자회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MOM, MPM, MPM 이런 M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일단 주소도 같고, 이거 중국, 일본, 독일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하나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모멘티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 사업보고서 영상에서 계속 이름이 나올 회사고, KCC가 지금 미래를 걸고 초강력 배팅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인수하는데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썼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미래를 건 전략적 배팅이고, 이 회사가 지금 KCC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산 규모도 봤을 때 개별 회사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기존에 있던 중국 법인에 비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CC는 옛날 KCC와 모멘티브, MOM이라고 하죠. MOM이라는 회사 두 개가 합친 그런 실체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우선 개요부터 자세히 보면은 일단 회사는 73년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명칭은 주식회사 KCC, 영어로도 KCC라고 말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1958년에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76년에 사명을 금강으로 바꾸고 2000년에 고려화학을 흡수합병하면서 금강고려화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고, 이 금강고려화학이 영어로 금강고려 케미칼 해서 KCC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바뀌었습니다. 본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현재 건자재 부문, 도료 부문, 실리콘 부문, 기타 부문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모멘티브, MOM은 요 실리콘 부분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지표인데, 우선 시점이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KCC를 볼 때는 원래 트리플 B 제로 2018년만 해도 이 정도 등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2020년에 지금 더블 B 플러스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등급이 내려온 건데, 더블 B면은 지금 투자 가능 등급도 아니고 투기 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단계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점을 두고 차근차근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온 주요 이유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모멘티브, MOM이라는 회사를 조금 무리해서 인수했기 때문에 KCC한테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해외에서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해외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역시 무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 원래 AA 제로급에서 AA 마이너스급으로 한 등급만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KCC가 이 MOM,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는 모두 좀 무리다라고 국내외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KCC 경영진들이 잘하게 달렸겠죠. 자, 계속 보면은 이 회사의 연역은 지금 2020년 7월에 대표이사가 한 분이 사임을 하고 정몽진 대표이사님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월에 민병삼 대표이사님, 이분은 전문 경영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몽익, 정몽진, 이분은 두 분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뭔가 정몽이라는 걸 봤을 때 현대 가문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KCC의 창립자인
정상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현대가의 창립자인 정주영 회장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인 정상영 회장님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이 KCC라는 회사고,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의 아드님인 정몽익, 정몽진 이 두 분이 경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인 정상영 회장님이 21년도에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2021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둘째인 정몽익 대표는 이제 KCC에서 물러나고 KCC 글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계열 분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민병삼 대표이사님, 이분은 전문 경영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계속 해보면은 뭐 합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CC 글라스는 둘째인 정몽익 대표님이 계열 분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로 가져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로 이제 KCC와는 거의 별개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했던 KCC 실리콘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KCC가 실리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모멘티브와 같이 실리콘 사업을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KCC 글라스가 코리아 오토 글라스도 합병했다. 요건 이제 정몽익 대표 이분이 여기서 하시는 거고, KCC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이게 2018년이고 여기가 2020년인데 2018년에 주당 9,000원을 주던 회사가 지금 5,000원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놓은 상황인데, 왜 그랬냐를 보면은 2018년, 19년 계속 적자를 봤기 때문이고 2020년에 겨우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배당을 확 늘릴 정도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배당을 2018년 수준으로 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배당이 향후에 증가할 그런 여지도 있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KCC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업의 개요라고 해서 아까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건자재, 도료, 실리콘,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건자재는 말 그대로 건축자재, 도료는 뭔가 페인트 같은 색칠하는 그런 화학품들을 말하는 거고, 실리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실리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보면은 우선 건자재 부문은 특징이 대규모 자본과 설비가 요구되는 자본 집약형 장치 산업이라서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KCC 입장에서는 조금 좀 캡티브한 그런 시장을 갖춰놓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자재니까 당연히 건설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리고 KCC가 시장에서 좀 유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장 2위로 30%,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는 시장 1위, 압도적인 1위로 60%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료 부문을 보면은 도료는 건설, 뭐 빌딩에 칠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색칠을 할 거고, 조선, 선박에도 색칠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색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곳에는 쓰이는 게 바로 도료 사업 부문이 팔고 있는 도료들입니다. 그리고 당사 KCC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 도료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KCC가 38%로 1등이고 5개 회사가 과점 형태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KCC가 도로에서는 1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KCC가 미래 산업으로 밀고 있는 실리콘 부분. 실리콘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이미 1등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하는 곳이 없고, 국내에서는 이미 1등이라서 미래 사업을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실리콘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광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조달을 메탈 실리콘과 메탄올 이런 걸로 이제 실리콘을 만드는데 두 원료 모두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리스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어깃장을 놓으면 KCC 입장에서는 실리콘 원료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보면은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KCC가 뭐 국내 시장 기준이긴 하지만 뭐 다른 회사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미미하고 KCC가 뭐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다 미미한 시장 점유율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좋고 이걸 이제 MOM,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KCC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이라고 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비중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63기가 지금 2020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영업이익 비중이 건자재와 도료가 40,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실리콘이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실리콘이 뭐 미래 사업이긴 하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산 규모는 가장 높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모멘티브 계속 나오죠. MO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연결 대상 회사로 지금 2020년부터 분류를 했기 때문에 자산 비중은 굉장히 높고 아직까지 이익 규모는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연마다 좀 변동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건자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선 60%에서 비중이 지금 46%까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도료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3%까지 낮아졌다가 40%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좀 들쭉날쭉하면서 뭐 영업이익을 지금 2천억에서 1,300억, 1,300억 이 정도 순서로 지금 좀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모멘티브가 없을 때는 영업이익이 이때는 또 엄청 잘 났는데 이때는 또 뭐 20%밖에 안 나고 지금 오히려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영업이익 비중은 훨씬 낮아졌지만 자산 규모는 월등히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좀 사업 보고서가 읽기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시 사업 보고서 정말 읽기 복잡했고 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미래는 실리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보면은 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실리콘 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MOM 홀딩스 지분이 원래 19년에 45% 정도를 취득했다가 2020년부터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변경을 할 만큼 과반의 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4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결의를 했다. 그래서 지분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서도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어쨌든 건자재, 도료, 실리콘 이렇게를 팔고 있고 실리콘에서 MOM이 하고 있는 실리콘의 매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년, 18년에는 아예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0년 들어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제품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실리콘이나 건자재, 도료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시장 환경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KCC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경기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많이 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실리콘의 가격을 보면은 지금 6,200에서 6,700까지 올랐다가 6,600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수출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21년 들어서 지금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러면서 뭐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뭐 많이 수요가 필요하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품귀를 겪을 만큼 지금 원자재들이 귀한데 그래서 실리콘 가격 역시 지금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C가 인수한 모멘티브라는 곳에서 실리콘 가격을 최소 20에서 3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뛰면은 KCC 입장에서는 좀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원재료, 실리콘의 주요 원재료와 여러 가지 제품들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보면은 일단 매출 비중, 원가 비중이 높은 게 KCC 건자재에서 이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이제 PVC 레진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국내 기업인 아시아제지 같은 곳에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료의 주요 원료인 자일렌, 석유화학 제품은 국도화학 같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회사에서 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실리콘의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주요 수입처가 이렇게 세 개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신장 뭐 징신이라는 회사가 있고 글로벌 페로, 그다음에 신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MGC는 일본 회사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본한테 우리가 포토레지스트 이런 반도체 원료들에 대해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것만큼
중국한테도 충분히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지금 원재료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리스크로, 공급망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개년은 굉장히 좋았어요. 메탈 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부담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건자재 부문은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의 1% 내외로 다 의존하고 있어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도료 부문은 의존도가 꽤 있어요. 현대중공업, 선박에 대한 도료, 그 다음에 자동차용 도료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특정 기업에 대해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역시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CL테크 이런 곳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선박과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꾸준히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뭐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금액은 많이 뻥튀기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연간 매출의 한 3% 정도의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좀 숫자가 좀 더럽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총계 부분을 보면은 2018년에 9조, 그 다음에 2019년에 9조 4천억, 그 다음에 2020년에 모멘티브 효과로 12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모멘티브는 19년에 인수를 했지만 종속대상 기업으로 분류한 게 2020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산이 는 만큼 부채도 확 늘었죠. 5조에서 7조까지 늘어있는 상황이고 자본도 뭐 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8년에서 19년에는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 자본이 많이 감소했던 폭을 20년에 아직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21년, 22년 가면서 자본을 18년 이상으로 늘리는 게 KCC의 과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손익계산 항목에서는 매출이 3조, 2조 7천억, 5조 이렇게 모멘티브 효과로 역시 뻥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모멘티브 인수 전보다도 못 나오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어쨌거나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훨씬 커요. 4천억 이상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뭔가 경상적인 영업이 아닌 뭔가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으로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분법 손익, 순금융 손익, 기타 영업의 손익 이렇게 있는데 지분법 손익은 뭐 크진 않아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순금융 손익 역시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개선된 모습 3천억이나 올리고 있고 기타 영업의 손익도 역시 전년 대비 3천억 이상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기타 뭐랄까요 영업이익 이외 손익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당기순이익이 엄청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세 개 요소들이 왜나 잘 나왔을까 일시적일까 다음에는 또 잘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분법 손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분법 적용으로 보는 이제 회사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MOM 때문입니다.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지분법 손실 2,500억이나 지분법 손실이 났어요. 회계 처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와서는 지분법 손익 없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 덕분에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티브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안 좋았던 거지 지금은 경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분법 손익은 내년에도 꾸준하게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구나. 한마디로 뭐 크게 마이너스 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금융손익 그 다음 걸 볼 건데요. 순금융손익 부분에서는 우선 순금융손익이 전기 대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금융 수익이 유난히 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원가도 좀 늘긴 했지만 수익이 는 부분이 그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어서 수익을 어떤 것들로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요거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뭔가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무려 5억 원이 넘는 5억이 아니죠. 5천억이 넘는 돈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여기 과연 뭘로 벌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상하게 주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KCC랑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냥 상장 종목들인데 이 종목 주식들을 3조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식을 일반 법인이 3조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보면 여기 이거죠. 삼성물산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대주주 같은데 어쨌든 2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기 말에 1조 8천억이던 게 지금 2조 3천억까지 삼성물산 주가가 오른 거예요.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면서 평가 차익으로 거의 5천억을 벌었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개선된 게 지금 요거 때문인데 이 5천억이 다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만약에 지금 이 순금융손익이라는 게 삼성물산 주가가 오른 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이러는 거에 따라서 KCC 실적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영업의 손익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 보면은 이제 기타 영업이익으로 지금 3,600억을 올리고 있잖아요. 전기에는 뭐 860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역시 3,000억이 어디서 났냐를 보면은 여기 뭔가 전기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처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분이익, 처분이익, 처분이익인데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이고 역시 모멘티브 때문입니다. 이 KCC가 지금 모멘티브를 좀 무리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들도 좀 무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라서 KCC 경영진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M 중에서 일부 사업부를 떼서 다시 팔았어요. 그 다시 판 수익이 12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 관련된 처분이익도 1000억 정도 돼서 여기서 좀 수익이 난 거라서 요거는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에는 없을 그런 손익이다. 내년에는 모멘티브가 장사를 잘해서 벌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이 기타 이제 그 외 사항들에 대해 좀 중요한 것들을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MOM홀딩스 지분을 지금 KCC가 50% 플러스 한 주로 겨우 과반을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0% 플러스 한 주,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과반을 명목만 맞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 연결 대상 회사로 보고 있어서 자산과 매출 이런 것들이 KCC에 다 종속이 되는 것처럼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상 50%만 KCC 거고 50%는 다른 회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M홀딩스의 자산이 3조 규모가 되는데 사실 3조 6천억 중에서 1조 8천억만 KCC 거고 부채와 자본, 매출 역시 다 절반만 KCC 거라서 재무제표에 조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KCC가 지금 2021년에도 4천억을 추가 출자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지분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언젠가는 KCC가 좀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그런 회사가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의 일시적인 재무제표 왜곡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지리적 지역별 매출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륙이나 국가별로 어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 매출 5조 중에서 국내 매출이 가장 높은 건 확실합니다. 2조 정도 국내에서 올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세계 각지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계 각지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게 모멘티브 계속 나오죠. 모멘티브 덕분입니다. 보면은 전기에 연결대상 회사로 분류를 안 하던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조, 매출 3조 중에 2조 6천억을 국내에서 올렸는데 2조 6천억에서 2조로 이거 줄어든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KCC 글라스를 계열 분리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 모두 증가했는데 이건 역시 MOM이 올리고 있는 세계 각지의 매출이 KCC의 매출로 연결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M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지금 KCC한테 어마어마하죠. 재무제표에서 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뭐 부채 비율의 변화, 그 다음에 자산 규모의 변화 이런 것들에 모든 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KCC는 옛날 KCC와 모멘티브의 새로운 합체 버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7번 주제에 관한 사항 부분에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정몽진 대표이사님이 있고 최대 주주죠. 그 다음에 정상영 이분은 정몽진 대표이사님 아버님이고 이건 2020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실제로 2021년 초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분을 여기로 지금 증여라기보다는 상속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몽익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KCC 글라스로 지금 계열 분리를 해서 가져가신 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CC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셋째예요. 정몽렬이라는 셋째 동생도 있는데 막내 동생이죠. 이분은 KCC 건설을 경영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KCC 산하에 있기 때문에 KCC에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복잡한데 대표이사인 이제 이분 정몽진 대표이사님이 최대 주주고 지금도 이제 지분을 상속받아서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수관계인 합쳐서 총 4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경영권에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는 특수관계인 이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합치면은 뭐 50%가 넘으니까 경영권 자체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분들은 대충 한 18,000명 정도 되시고 지분율로는 42% 정도를 차지하고 계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3,400명이라는 숫자는 모멘티브는 빠진 숫자예요. 미국 모멘티브에서는 일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빼고 한국 KCC에서만 일하고 계신 분만 대략 한 3,500명 정도가 되고 근속연수는 14년, 평균 연봉은 6,80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KCC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 사업보고서였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